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현대문학 장르에서 지난 시간까지 시, 소설, 수필, 희곡, 신화들을 봤고, 시와 소설은 무려 4시간씩 배정을 해서 수업을 했지만은 시와 소설은 수필, 희곡, 시나리오는 1시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도 될 만큼 시험에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나 시와 소설은 봐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 446개에 나오는 개화기 문학을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여기에 이러한 사자가 붙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을 먼저 아는 것이야. 근데 흐름을 알고 나서 거기에다 한씩 끼워 넣어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흐름을 잡지 못해요. 늘 여러분이 한국사도 배우기도 합니다만 역사에는 반드시 필연이거든. 역사에 우연이 없거든. 그러면 전후의 과정을 알면 왜 이러한 문학이 그 시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말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개화기 문학이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감옥에부터 1908년 신채시의 등장까지를 말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봐주시고, 이어서 말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신문학의 전개 및 현대문학의 태동기란 말도 거기에 나와주고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시가문학에는 개화가사와 창가가사가 등장한다. 소설문학에는 신소설과 역사 전기문학이 융성한다. 창극과 신파극이 등장한다. 이런 말도 나와주고 있네요. 이제 업문일치. 업문일치가 뭐야?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가는 것이 업문일치죠.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가는 것이 업문일치인데 이러한 업문일치 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책 날개 있죠? 그 책 날개에다가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죄송합니다. 책 날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문일치라는 게 있어요. 이때 업문일치라고 하는 것은 문어체가 아닌데 문어체가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구어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업문일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문일치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 나오죠? 어디죠? 6일준의 설교문에서 이것이 처음 시도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 천암선 있죠? 이광수 천암선에 의해서 일반화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업문일치가 실질적인 완성을 가져온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야? 김동인의 등장에서 소위 창조의 멤버였던 김동인의 등장이 한국 업문일치의 완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한국의 업문일치는 여기 나오는 6일준의 사유경에 처음 시도됩니다. 그리고 최암선, 이광선 그 일반화에, 그리고 김동인의 감자, 약한 자의 슬픔, 이러한 등등의 소설이 나오면서 한국 업문일치가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다음, 이어서 시가문학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여기에 시가 있어. 근데 여전히 이건 뭐야? 노래야, 노래. 그래서 문학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왔냐? 여러분 자신 개화가사가 나왔고 이번엔 창가가사가 나왔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개화가사와 창가가사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나눌 수는 없어요. 문학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904년, 그죠? 거기 나온 4년부터 1908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1908년 이전의 문학은 개화가사 이후를 창가가사인데 문학의 연속 측면에서 이게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해. 그죠? 어디 딱 잘라서 여기서 개화가사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대체로 개화가사는 뭐라고? 사사조 운문체를 가져옵니다. 창가가사는 6호조, 7호조, 8호조를 가져온다. 내용 보세요. 내용에 보니까 여기는 개화가사는 뭘 다루지? 민족주의야, 자복, 자주, 자강 이런 데를 다룬 데 비해서 창가가사는 계몽주의야. 개화의식의 고취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천주교의 가사가 통합가사 이러한 것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창가가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서양의 찬송가들 있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쪽은 개화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 성격이 있고 이건 계몽주의 성격이 짙어요. 형식적으로는 이쪽은 4사조 운문체제만은 여기는 운율성이 다양화돼서 6호조, 7호조, 8호조 가게 됩니다. 4사조에서 6호조, 7호조로 8호조로 간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운율의 다양성이지만 나쁘게 하면 정형성의 파괴야. 그러므로 정형된 형식에서 자유시 형태로 발달해감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형태 볼까요? 둘 다 뭘 지니고 있어? 분절체라는 점, 둘 다 분연체라는 점, 모두 단행시라는 점, 이런 점에서 공통점도 있기도 하다 이런 점도 형태가 좀 다양하네. 다음 거기 개화가사 나오네요. 교훈가부터 쭉 나와주고 있고 거기 나온 니을번 밑줄, 니은번 밑줄, 서울순호 최돈생의 글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그냥 제목만 외운다 생각하고 이 창가가서 나오는데 경부철도가 합니다. 최초의 7호조 밑줄, 거기 나오는 최남서의 경부철도가 최초의 7호조라는 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 둘 다 여러 모신으로 뭡니까? 아무래도 문학성은 떨어집니다. 문학성은 떨어지고 뭐죠? 사회적 인여의 표현에 그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이렇게 나타나.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신소설이 나오네. 단지 고대 소설에 반하여 신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야. 개관은 읽어보시고 특징해보니까 뭐가 나와? 첫째, 여러분 자신은 개화기의 현실 중심 제재다. 주제는 자유연애, 남녀평등, 신교육, 그죠? 여러분 자신은 신문물의 도입과 강조 이런 데 초점하셔. 어문체에 가깝다. 그죠? 다음 구성 보세요. 거기다 문체는 고대 소설은 추상적 문체를 쓰지만은 서술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신소설은 묘사체에 접근했고 구성도 주제 중심의 구성을 가져왔다. 구성도 주제 중심의 구성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음 이어서 고대 소설은 주제 중심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자신은 인물 중심, 연대기적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 써요. 그죠? 그런데 주제 중심으로 다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 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 보니까 근대적 인간상이 구현되었으며 이념 지향성, 즉 아직도 사회적 이념이 표현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나오는 통속적 흥미성을 띠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섯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 거기 나오기를 신소설과 현대소설의 신소설은 현대소설과 고대소설의 교량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참고 보세요. 신소설의 주제와 인물이 유형적, 평면적이면서 천편이 일률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웅소설적 서사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주제가 권선징악의 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플롯이 무시됨으로 해서 여전히 우연성이 남발되고 있었고 설화제, 문투와 관념적 표현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한계를 지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신으로 뭐라 하냐? 뭐죠? 이런 말에서 뭐라고? 양장한 고대소설이다. 겉은 양곡을 입었는데 속은 아직도 고대소설의 잔존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소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창작 신소설이 있어요. 우리 교재 448쪽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혈운우, 귀유성, 치악산, 빈설랑, 일민, 그 다음 모란봉 나오네. 혈운우 밑줄 됐습니까? 최초의 신소설은 역사적 의도 있지만은 미음번으로 화살표, 혈운우에서 모란봉으로. 왜냐하면은 혈운우의 속편이 모란봉이제. 거기 나오는 이인직의 소설에서 모란봉이야. 그래서 혈운우의 속편은 모란봉이다. 다음 이어서 이해조가 나오네. 이해조의 창작 신소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죠. 자유정 밑줄. 뭐라 나와? 거기 나오는 여성인권 밑줄, 토론체 형식의 정치소설 밑줄, 이해조의 자유종에서 여성인권 문제를 다뤘다는 점, 토론 형식의 정치소설이라는 점
그래서 담화체 또는 토론체 소설, 담화체 또는 토론체 소설이란 말을 써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모란병이 나왔지. 나번에 모란병이 나오는데 모란병과 저 위에 나오는 모란봉은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모란봉은 이인직의 혈운의 속편이고 모란병은 이해조의 창작심소이다. 이해조의 창작심소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빈상살 밑줄, 소위 처첩제도에 의해서 한 가정의 비극과 몰락을 그린 소설입니다. 다음. 개작소설 밑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대 소설의 신소설화입니다. 꼭 알아두셔요. 그런데 이 작품들은 모두 판소리계 소설들이죠. 실은 소양전기만 빼놓고 전부 판소리계 소설들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춘향전의 옥중화 됐습니까? 심청전의 강상년 됐습니까? 심청전의 강상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강 위에 떠 있는 연꽃이란 뜻이야. 토이간. 그 다음에 소양정, 연희각, 제비다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나 다라 말을 모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연결짓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최찬식의 추월색 밑줄, 최찬식의 추월색 밑줄 됐습니까? 다음. 안국순의 금쇠록 나오네. 그것도 밑줄.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물이 등장한 풍자우화 소설입니다. 이것도 토론체 소설이에요. 이것도 토론체 소설이다. 이것도 토론체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공진에 나오네요. 이때 공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단편 소설집이야. 기생, 시골노인, 그 다음에 인력거꾼 이란 이야기가 실려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 소설집의 이름이 공진회입니다. 자, 최초의 근대적 단편 소설집이라겠어요? 다음. 이어서 역사 전기 소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교재 449쪽이야. 449쪽에 우측에 책 날개 보세요. 참고. 그 참고에 보니까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안국선의 금세력에 나온 동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오죠? 8마리의 동물이 나오는데 모두 외워두셔야 돼요. 8마리의 동물을 외우시고 거기에 나오는 한자도 모두 외우셔야 돼. 먼저 불효, 반포주요. 반포주요가 뭐예요? 까마귀도 부모님의 은혜는 감다는 뜻이지. 그래서 효. 다음에 견문이 좁음. 뭐야? 정화어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좁죠. 호가 호의. 뭐라고? 호랑이가 여우가 말입니다. 여우 호자요. 호랑이 호자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거야. 그렇죠? 간삼. 가정맹어호. 호랑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신은 가혹한정친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구밀복검. 겉다르고 속다르죠. 벌은 말입니다. 입술에는 뭘 가지고 있어? 꿀을 묻히고 있지만은 입술 안에는 침을 가지고 있지. 이중성이죠. 동포를 저버린 영영지극 파리. 파리가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가 왱왱 하는 소리를 영영이라고 쓴 거야. 영영지극. 그 다음에 창자가 없어. 뭐라고? 주체성. 줏대가 없어요. 뭐라고? 무장공자. 개. 다음. 불륜. 여러분 자신은 원앙새는 쌍거 쌍내. 함께 태어났다가 함께 죽어가는 것이야. 한편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아.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49쪽에 뭐가 나오는가? 개작소설, 소위 외국소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것들이에요. 이어서 역사 전기 소설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번안 소설 밑줄. 외국 소설 이 땅에 번역 소개하는데 그대로 번역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장안봉 있죠.
장안몽이라는 소설이 일본의 금생야차라는 소설을 우리나라에 번역했는데 시간적, 공간적 배경 및 인물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금생야차라는 소설을 몰라요. 뭘 알지? 이술과 심순의 이야기는 알아. 이술과 심순의 이야기가 바로 장안몽인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소설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것이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을 우리 시점에 맞게 바꿔버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번안이라 그래. 번역은 외국 소설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게, 우리말로 옮겨놓은 게 번역. 번안은 우리식으로 각색의 과정을 거쳐버린 것이 번안,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철새계, 그쵸? 여러분들 아시는 해왕성, 몬테크스토 백작이야. 에사, 레미제라블, 그죠? 설중매 밑줄, 설중매 밑줄 쳐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 소설 이 땅에 번안 소개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뭡니까? 심파극 공예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음, 거기다 협률사 나오네요. 그죠? 원각사라는 극장도 있었다. 협률사는 말입니다. 최초의 국립극장이야. 그런데 그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다시 간판을 달았는데 그것이 원각사예요. 다음, 이어서 그 밑에 개화기 이후에 국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국문정리.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연구소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연구소입니다. 다음, 신정국문. 원래는 말입니다. 한자 페이지 한글 전용의 상소문이에요. 거기 나오는 신정국문은 문법서가 아닙니다. 국어연구소도 아니야. 뭐라고? 한자 페이지 한글 전용의 상소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대한문전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적 개념의 문법서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의 뿌리는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 거야. 현대 문법의 뿌리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안 틀려.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주시경 나오죠? 어본민족조야입니다. 한글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야, 명칭을. 다음, 이어서 국문동식의 밑줄. 디귿번에 국문동식의 밑줄.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저서의 밑줄 한번 그어주십시오. 됐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국어연구 단체들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국문동식이 나오고 이어서 국문연구소가 나옵니다. 자, 국문동식과 국문연구소 두 개를 둘 다 묶어가지고 국어 표기법 통일을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국어의 표기법의 통일을 시도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 나오는 것이 조선어 연구로 발전하고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가 등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제가 뭐라 하냐? 조선어학회라 해서. 그렇죠? 여기를 뭐라 했어요? 조선어학연구회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여기는 누구냐? 주시경 계열이야. 여기는 뭐냐? 박승빈 계열이에요. 주시경 계열이냐? 박승빈 계열, 주시경 계열이냐? 박승빈 계열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여기 나오는 조선어학회는 말입니다. 기관지 이름이 뭐지? 한글이야. 여기는 조선어학연구회는 기관지 이름이 정음이에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얘들은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은 정성, 부용, 초성 및 각자병서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 했죠? 팔종성법 및 합영병서 유지를 주장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밑에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고전을 하면 설명하기라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다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뭐가 있었지? 조선어 연구회가 있죠. 이게 짜증나는 게 여기 나온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조선어학연구회 명칭이 비슷비슷해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조선어학연구회 명칭이 비슷비슷하다. 다음 두 번째, 조선어 연구회가 발전적 해체된 것이 조선어학회다. 그러니까 실은 이 두 개의 단체는 동일한 단체로 와줘야 이게 21년, 이게 31년이거든. 그래서 두 개의 단체는 거의 동일한 단체로 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조선어학회의 활동의 업적이 어디에 있냐? 450쪽 책 날개에 있어요. 450쪽 책 날개에 뭐가 나와? 조선어학회 나오죠?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이것이 한글학회로 발전되어 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포했습니다. 1933년이에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했고 한글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잡지를 간행했는데 기관 이름이 한글이었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의 활동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끔 단답형 문제로 한 번씩 툭툭 불거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이번엔 1910년대입니다. 거기 나오는 1910년대는 말입니다. 10년대는 2인분단 시대예요. 우리 교재로 451쪽에 와 있습니다. 451쪽에 거기 나온 최남선 이광수가 한국 문학을 주도했던 2인문단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게 뭐냐? 목적주의 문학이 정의되었다. 이때 목적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민족주의적 계몽주의를 이야기한다. 민족주의적 계몽주의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문일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말씀드렸죠. 소위 여러분들 아시는 누구야? 최남선 이광수에서 언문일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신채시와 자유시가 등장했어요. 개화가사, 창가, 신채시, 자유시 이렇게 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개화가사, 창가, 신채시, 자유시 이렇게 오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하죠? 여러분 자신 창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딸을 묶어서 뭐라 하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온 창가와 여기 나온 신채시를 모두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 둘 다 과도기 시가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전문학의 정제된 정형시가 현대의 자유시로 발전되어 있어서 과도기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개화가사가 되었던 여기 나온 창가가 되었던 이런 신체자 때문 관계없이 과도기 시가문학에 비해서 전부 다 뭐야? 목적문학이야. 둘 다 사회적 이념의 편, 개화, 계몽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 그러므로 문학성보다 뭐가 중시되었지? 공리성이 승하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학성보다는 공리성이 더 우위에 있었던 시기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소설문학이 있어서 현대 장편 소설이 시작되었다. 이광수의 무정이 등장합니다. 언제야? 1917년 아닙니까? 1917년에 이광수의 무정이 등장하면서 현대 소설의 실질적인 출발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5번 밑줄 문해하조입니다. 이제 서구의 근대적 문해하조. 우리가 문학편에서 했던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유미주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구는 말입니다. 무려 400년 내지 500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서구 문해하조가 우리나라는 참 20년대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서구 문해하조가 도입되고 한국 문학이 서서히 문학이 서구화되기 시작했다. 서구의 기법들, 서구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극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후적 개념의 연극이 생겨났어요. 됐죠? 다음 이제는 말입니다. 여전히 여기 나온 신채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시가의 정형사를 발표한 새로운 시대에서 신시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창가와 현대시 교량적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 나온 창가와 얘가 자유시가 현대시거든. 이것의 교량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이번에는 여전히 개와 계몽이야. 뭐라고? 목적 문화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단적, 교훈적, 관념적 문학이었다. 그렇죠? 여전히 창가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시점을 주시고 다 끊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렇죠? 정해지지 않아. 다음, 그 유명한 핵에서 소녀에게 밑줄. 제목 정도 나와주죠. 제목 정도 나와주죠. 거기 나온 핵에서 소녀에게 이런 작품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서서히 자유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신체시를 극복하고 서구의 상징시를 수용한다. 이런 이야기야. 디귿번 밑줄, 정형성을 완전 탈피하고 내재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나온 최초의 자유시 주안의 불놀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기를 최초 자유시 불놀이가 1919년 창조를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계몽주의 시를 배제하고 순수 예술성을 추구했다. 이런 이야기야. 자유시는 정형률을 완전히 탈피했어요. 창가나 신체에 가지고 있던 정형성의 잔존을 완전히 타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황서우가 등장하네요. 거기 나오는 태세문의 신보를 통해서 은자와 노란 시를 발표하고 나중에 장미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다음, 김억밑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거기 나오는 김억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대로 자유시의 창작과 그 기반을 구축한 사람이야. 두 번째, 태서문의 신보 밑줄 알아두셔야 돼요. 태서문의 신보는 꼭 알아두셔야 돼. 소위 서구 문예화적 이 땅에 최초로 유입한 잡지의 이름을 물으면 태서문의 신보를 써주십시오. 서구의 근대적 문예사조를 이 땅에 최초로 유입한 잡지를 물어보면 무조건 태서문의 신보를 써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20년대 민요시 운동을 주도했죠. 그리고 해파리의 노래나고 봄은 간다, 무덤 이런 것들. 해파리의 노래는 말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개인 시집 아니야. 봄은 간다가 있고 무덤도 있네요. 그 밑에 봄은 간다 밑에 하나 더 쓸 거야. 뭐라고 썼지?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온해의 무도 쓰고 뭐라고? 최초의 근대적 번역시입이에요. 이걸 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억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 온해의 무도는 뭐라 했죠? 보들의 악의 꽃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거야. 보들의 악의 꽃을 이 땅에 번역 소개한 것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보들레르가 상징시와 산문시의 개척자거든. 그것이 운야에 들어오면서 주안의 불놀이 위에 나오죠? 주안의 불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왔던 김억의 봄은 간다. 모두 상징주의야. 결국은 우리 근대문학 또는 현대문학의 뿌리가 되는 이론을 함께 도입하면서 온해의 무도도 함께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소설에 있어서 이광수 문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이광수 문학의 초기에는 그가 거기 나오는 어린이생, 소녀의 비애, 방황, 윤광호 이러한 작품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 어린이생 나오죠? 밑줄. 됐습니까? 자, 미쳤어요? 뭐라고 쓰냐? 1910년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단편소설입니다. 설마 그런 것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자신 1914년이야. 뭐죠? 안국선에 뭐가 있어서 공진에 있었지. 이 공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최초의 근대적 단편소설집이야. 이건 최초의 근대적 단편소설이고 이건 단편소설집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광수의 어린이생과 안국선의 공준에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최초의 근대적 단편소설, 이건 단편소설집 그래. 됐습니까?
다음, 이어 소녀의 뒤에 방황 나오죠. 방황 밑줄. 이때 거기 나온 방황은 이광수 자신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에요. 방황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전적 성장 소설이야. 됐습니까? 방황은 이광수 자신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라고 써져요. 다음, 이어서 민족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개척자, 가실, 신도자, 선도자, 세종대왕, 단종에서 이순신, 흑이라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불교 사상인 마이태자, 이찬원의사, 사랑, 무명, 원효대사 이러한 작품들도 나타났어요. 이런 작품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수나 김동인의 역사소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광수나 김동인의 역사소설은 우리의 역사의 사건과 역사적 인물들을 문학의 소재로 삼아서 그걸 작품으로 발표했다는 데 의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신 대로 치열한 역사의식이 익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뭡니까? 그저 야익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이광수나 김동인은 말입니다. 우리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문학의 소재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치열한 역사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갖다가 그저 흥미거리, 재미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거기 나오는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천사지향과 욕망의 작품, 이런 작품도 있네. 그 장편소설의 이광수의 무정이 나옵니다. 현대 장편소설의 시작이라고 나오지? 자, 믿으셨어요?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이광수 무정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플롯 중심의 분석적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근대적 인물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전의 소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주제도 서양 문명과 신풍습을 지향하고 과학 문명을 수용하긴 했지만은 즉 개와 계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은 민족 공동체 의식에 또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고설의 문투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었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묘사체이주의나 고제 소설적 전환 아직도 서술성이 잔존하고 있었고 유형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작가가 개입이 너무 많아. 소위 작가의 설명적 논평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대 소설이 정립되었다는 점, 업무일치를 썼다는 점, 그죠? 애정 문제가 대단히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의의는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 창극, 심파극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칠판 좀 씌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있지? 일단 우리가 안에 쓴 나오는 여기에 전통극이라는 말을 써보자. 이런 전통이라는 말을 쓰고 오히려 뭘 쓰냐면 여기에 창극이란 말을 써요. 이어서 뭘 쓰지? 심파극이란 말을 쓰고 이어서 신극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뭘 쓰죠? 현대극이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야. 대체로 우리의 연극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여기 나온 창극, 그 다음에 심파극, 여기 나온 신극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나오는 우리의 전통극이 여기 나온 현대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죠? 과도기 연극으로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온 창극은 말 그대로 뭐라 그래? 우리가 하는 개화기인데 개화기에 나타나고 이건 1910년대에 나타나고요. 이건 1920년대에 나타나고
이건 1930년대에 나타나요. 이건 개화기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연대순으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창극은 일명 국극이라고 한다 쓰여 있죠. 그런데 창극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판소리의 무대화다. 판소리가 무대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춘향전, 심창전, 흥부전 나오제. 근데 지금까지 판소리는 누구야? 광대와 고수 단 두 사람에 의해서 공연되었어요. 그래서 1인 다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1인 1역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판소리가 무대로 끌어올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 거기 나오는 협률사나 원각사 같은 곳이다. 협률사나 원각사 같은 곳에서 이것들이 공연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원각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인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나온 신파극인데 이 신파극은 뭐냐? 원래 일본의 전통극이 있어요. 일본의 전통극의 이름이 뭐죠? 가부키야. 그 가부키의 영향이 아주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본의 가부키의 영향을 받기는데 거기에 대립된 용어 여기 나온 일본의 전통극을 구파극이라고 하고 이 구파극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신파극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죠? 1910년대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문수성, 혁신단, 유일단, 취성좌 이러한 등등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단체들에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조중환 있죠? 조중환의 병자삼위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중환의 병자삼위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희곡이면서 또 뭐라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극이라 했죠. 여기 나오는 조중환이가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문성의 멤버였거든.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나오는 신극에 오는 거예요. 신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야? 서구극의 영향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 있어? 극예술 협회가 있고 토레가 등장할 때가 있대요. 이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늘어빼는 이유가 있어요. 늘어빼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개화기에는 창극, 1910년대는 신파극, 1920년대는 신극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게 구분이 되냐?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책은 말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신파극을 해버린 데도 있고 어떤 책은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신극이라고 해버린 데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창극, 신파극, 신극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나 여기 나오는 협률사, 원각사, 그 다음에 문수성, 혁신단, 유일단, 교수협회, 토레 이 순서별은 가끔 시험에 나와.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지? 극예술 연구회가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극예술 협회와 극예술협회 있죠? 극예술 연구회를 구분하기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와.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뭘 했지? 우리 국어단체들 했죠? 국어연구단체를 했는데 조선어학회, 조선어학연구회, 조선어연구회 명칭들이 비슷비슷했듯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죠? 극예술협회, 극예술연구회 가지고 저쪽에 극예술협회는, 극예술연구회는 유치진이거든. 나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한국의 연극은 뭐죠? 이렇게 하렵니다. 김기진, 김우진, 유치진이다. 그래서 한국의 연극은 진진진이다.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중환이 은백남이, 김기진, 김우진, 유치진 그래. 한국의 수필은 섭섭섭이다. 김광섭, 정인섭, 김진섭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면 편해. 그래서 진진진, 김기진, 김우진, 유치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는 현대극이 발전한 데 있어 뭐죠? 창극과 신파극, 신극은 그 결항적 기능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맨 밑에 뭐가 나와? 혁신단, 문수성, 유일단, 취성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돼.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1910년대 잡지가 등장합니다. 아직은 문해지라고 성격을 짓기는 그렇고 소년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종합지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크죠. 근데 소년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 나온 소년은 빛을 보지 못하고 소년이 폐가 안 되고 위에서 바로 나온 게 뭐야? 청춘이야. 소년이 폐가 안 되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청춘이기 때문에 이 둘은 뭐야? 전우신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청춘은 말입니다. 뭐죠? 이광수의 초기 문학은 모두 청춘에서 발표돼요. 그래서 어린이생, 방황, 어린버색의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 나온 청춘에서 발표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나오죠? 학지광 나오죠. 유심 나오죠. 유심 밑줄. 유심은 말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한용운 나오면 유심이 꼭 나와. 그러나 이 유심은 절대로 문해지나 동인지가 아니고 뭐라고? 불교 포교 잡지라는 점. 불교 대중관련 포교 잡지라는 점 유심은. 그죠? 태서문의 신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죠? 최초에는 18년에 장두철이가 간행을 했지만은 후에 김어기가 그걸 주관했다. 그래서 김어기가 서구의 근대적 문해사조를 이 땅에 최초로 유입한 것이 태서문의 신보다. 태서문의 신보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적 개념의 문해사조, 사실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유미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 태서문의 신보다. 초기에는 장두철이 가능했지만 후기에는 김억, 황석우, 주요한이가 활동하면서 뭐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서구 문화가 이 땅에 번성해 있고 러시아의 허무주의 문학과 프랑스의 상징주의 문학을 이 땅에 도입한 것도 여기는 태서문의 신보입니다. 매일신보가 나오긴 합니다만 매일신보 신문은 30년대에 가서 한번 우리나라 신문들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신문이 폐간되었고 그 신문에 왜 어떤 작품들이 실렸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화기 문학으로부터 1910년대 문학까지 봤는데 개화기 문학과 1910년대 문학은 할 게 없어. 칠판에 글씨도 거의 안 썼어요. 1910년대 문학을 하려고 보니까 이광수, 최남선밖에 없어. 이광수하고 최남선 빼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인분단 시대거든. 1910년대 말에 주요한 등이 등장하면서 18년에 등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실제 활동은 1920년대 와줘야 돼. 등장은 그때지만은. 그리고 개화기 문학인 게 과도교 문학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크지 문학적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맞춰버렸고 다음 시간 1920년대, 30년대 복잡합니다. 특히 20년대는 계급주의 문학의 발달을 꼭 보셔야 돼요. 민족주의 문학과 대립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 20년대만 갖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3, 40년대는 금방 가버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55쪽에 나오는 1920년대 문학부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